그리고 암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 몸 안에 중성지방도 높아지거든요. 음식 중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일단 음식은요, 설탕이 제일 많아요. 설탕이 어떻게 보면 소금이나 우리가 밀가루 음식, 우리가 하얀 음식 세 가지죠. 소금, 밀이나 쌀, 그 다음에 설탕, 이 세 가지를 우리 암 환자들이 금해야 될 하얀색 세 가지 음식을 꼽을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꼽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꼽아라 하면 1번이 설탕이죠.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때요? 암 환자들한테는 혈당 농도를 높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을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설탕은.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을 유해균이 많은 상황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장 안에 여러 가지 점막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발을 하고, 또 장내 미생물들이 나쁜 균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좋은 이런 성분들을 장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암에 대해서 성장을 촉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 장을 악화시킴으로써 이제 사용한 항암제 내성을 촉진시켜 버리는 이런 효과들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번으로 꼽으라 하면 저는 설탕을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설탕은 일단은 무조건 안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설탕은 이당류거든요. 이당류에서 우리가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게, 근데 우리 인체 효소로는 이 설탕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대개 이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유익균, 이렇게 유해균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유해균들은 설탕을 가지고 에너지로 잘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유해균들이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해균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유해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설탕이 분해가 돼가지고 당이 혈당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당뇨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암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 우리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중성지방도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고지혈증 같이 높아지면서 우리 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다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설탕이죠. 우리 이제 붉은 고기가 유방암에 안 좋다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붉은색 고기가.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붉은색 고기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붉은색 고기나 우리가 육류를 피해야 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특히 붉은색이라는 게, 육류에서 붉은색은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이 많이 있어서 그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철분은 사실 우리 몸에서는 빈혈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죠. 하지만 암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또 철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보면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면 페리친이라는 걸 검사를 하거든요. 암이 막 빨리 성장할 때 페리친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건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 철분이 필요하니까 페리친이라는 철분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이 페리친이거든요. 그래서 페리친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암세포가 그만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붉은색 고기는 그런 면에서 좋은 건 아닌데, 또 하나, 이런 붉은색 고기들이 되게 육류죠. 육류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철분 외에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걸 사육을 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이렇게 집단으로 키우기 때문에 감염될까 봐서 항생제 많이 쓰거든요.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붉은색 고기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피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 닭고기라든지 흰색 이런 고기, 철분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또 마찬가지로 닭고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이것도 사육이죠. 이제 사육이니까 사실은 보면은 이 방목하고 사육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방목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풀 같은 것을 뜯어 먹고 자연에 있는 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료에 들어있는 GM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육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항생제 문제,
이런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문제 같이 겹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이제 흰색으로서는 생선류로 생각을 해야죠. 생선. 근데 생선류도 이게 생선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사는 생선이라든지 등치가 큰 생선은 되게 이제 또 중금속 문제가 또 나와요. 수은 같은 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모발금 세포 알거든요. 수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흰색 만약에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생선 중에서 30cm 이하, 수명이 얼마 짧은 생선들을 먹는 게 좋죠. 그런 경우는 철분도 별로 없으면서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럼 되게 이제 그런 생선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기 좋아하잖아요. 조기는 좋죠. 그 다음에 또 꽁치, 고등어, 또 우리 한국 사람 멸치 좋아하잖아요. 이런 생선들은 괜찮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식사할 때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 보면은 암에 걸리기 전에 난 고기밖에 안 먹는다, 채소 같은 거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식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채식으로 많이 바꾸고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평소 때 음식 습관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없으면 정말 안 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설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하고 이런 관계 있습니다 하는데, 그래 설득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양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많이 하죠. 양을 적게.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식이거든요. 과식은 일단은 나도 잘 먹죠. 과식을 하면. 근데 암도 잘 먹는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먹는 것보다 암이 더 잘 먹는다 생각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해서 양을 먼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육류 중에서,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붉은색 적색 고기 같은 거 나왔는데, 되게 보면은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붉은색이 많고, 돼지고기가 붉은색이 좀 적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육을 한 육고기냐 아니면은 방목을 한 육고기냐, 이런 부분들. 특히 뭐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 근래에 와가지고 염소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되게 염소나 양은 이게 사육한 것보다는 방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대로 좀 낫네. 근데 육류밖에 나는 못 먹는다, 난 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사육이냐 방목이냐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 보면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 이런 부분들이 방목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약간의 사육을 또 같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식사를 육류만 해야 되겠다 한다면 사육하지 않는 염소나 양고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먹는 게 좋은데, 가능한 한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횟수를 줄이고 약간씩 대체해 가면서 육류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생선류를 좀 더 많이 추가를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채소류나 과일류, 특히 스무디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먹거나, 아니면은 야채나 과일 주스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먹다 보면 서서히 바꾸고 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면 사육보다는 방목한 육류를 찾아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육류는 이제 장하고 이렇게 관련해서는 되게 우리 장내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육류들은 대장에 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니트로소아민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죠. 육류가 들어왔을 때 그런 니트로소아민을 만드는데 이게 빨리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류를 많이 쓰고 식이섬유가 없게 되면은 배출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 시간이 음식을 먹고 30시간 이내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육류만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배출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우리 세포에다가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익균에서 유해균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쁜 균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에서 뭐 부글부글하고 가스 끓고 방귀 끼면은 막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장내에 나쁜 미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쁜 영향을 많이 주죠. 또 하나는 이렇게 호르몬 문제도 또 같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르몬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고 또 장 점막 손상도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서 손상을 받아서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우리가 고기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면역 떨어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산화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항산화제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암이 워낙 산화물을 많이 만드니까 이것을 억제를 하고 하는데 항산화제가 항암 작용을 많이 갖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현상이 올 건지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면역 세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격을 하는 무기가 뭐냐면 산화물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산화물을. 그래서 이 산화물이 없으면은 면역 세포도 공격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 면역 세포도 공격할 산화물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는 적절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항산화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뭐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A, 뭐 비타민 B 그 외에도 뭐 글루타치온 여러 가지 엄청 많거든요. 이게 좋다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먹었을 때 정말 내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오게 되면 항상 좀 물어봐요. 기능식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있느냐.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그걸 조절을 해주거든요. 전부 저는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거 뒤로 빼고 그런 부분도 조정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게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먹는 것을 피하게끔 하는 것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너무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워낙 단백질에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분 이야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항암해가지고 이렇게 면역세포도 파괴되면 그것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야 되고 정상세포 파괴되니까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수술하게 되면 회복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고 나면 기력이 좋아지니까 봐라. 고기를 먹어야 뭔가 힘도 나고 다 좋아질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연구된 논문 자료를 보면은 총 먹는 단백질 양하고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하고 관계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하는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단백질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예,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딱 필요한 양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날 섭취된 것은 전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크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오듯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하루의 식단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루에 탄수화물이 60%, 지방이 20%, 단백질이 2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암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5%라고 돼 있어요. 20%가 아니고 5% 정도를 단백질을 먹어라. 그런데 20%가 넘어가서 25%까지 넘어가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논문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 해도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도한 단백질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무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은 내 영양이 면역도 올라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기력도
없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는 잘 먹으라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만 잘 먹으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바로 그 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결코 많이 먹어서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김치가 보면은 항암 음식에 들어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이제 김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김치는 막 담궈가지고 먹으면 상당히 맛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게 이제 묵은지를 먹는 것도 상당히 맛이 있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묵은지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게 그 항아리에 김치를 갖다가 저장해 놓으면 위에 파랗게 하얗거나 파란 이렇게 곰팡이가 뜨잖아요. 이게 바로 아플라톡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아플라톡신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은 끓여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사라지질 않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면 이런 아플라톡신을 우리가 묵은지를 먹었을 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묵은지가 나쁘다는 것은 바로 이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김치는 많은 좋은 유산균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좋은 성분들이 많고 좋은 이 미생물들이 많을 거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묵은지가 어느 한계를 넘어선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두었을 경우에는 이 안에는 미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지를 먹더라도 너무 오래됐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그 우리 위에 곰팡이 같은 게 떠 있고 이런 묵은지는 피하셔야 되고 이거는 오히려 암을 만들거나 발생을 시키거나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우리가 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알코올은. 근데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과음을 한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폭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일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보통 깡술이라고 하죠. 깡술이 뭐예요? 우리가 알코올이 어느 정도 이제 중독에 가까워진 사람들을 보면 밥을 안 먹어요. 반찬도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시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 들어간다더라. 저는 술을 못 하니까 내가 그 심정은 잘 모르겠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 봐도 안주를 안 먹어요. 근데 그런 음주 습관이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우리 몸에서 대장에서 비타민 K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비타민 K가 K2, 2번 K2가 바로 우리 간에서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비타민 K2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안 들어오면은 비타민 K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을 먹었을 때 알코올 속에 있는 알코올이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뀌거든요.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근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만들어지는데 간을 보호해줘야 비타민 K2가 없으니까 훨씬 더 암으로 전환하는 게 빠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암에 이렇게 간암 걸렸을 때 우리가 체크하는 게 피부과2라는 그런 우리 종양 표시자를 보는데 이 피부과2가 양성인 사람들은 간암에서 피부과2가 양성인 사람들은 알코올 때문에 온 경우를 한다면 대부분 다 깡술을 먹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이렇게 마실 때 어떤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릴 것인가? 가장 잘 걸린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깡술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 환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경우하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이 그 술을 마셨을 때 암에 걸리는 게 어떻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잘 마시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린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마시는 사람들의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 양이 많아요. 근데 못 마시는 사람들은 조금만 마셔도 술이 취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진 양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잘 마시는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먹는 사람들이 그렇고,
또 나쁜 것은 어느 순간 폭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알코올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하는데 가장 나쁜 것은 일단은 깡술이 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알코올은 아주 적은 양, 보통 뭐 일주일에 와인 한두 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범위를 넣어서 어느 정도 내가 술 좀 마신다 한다는 것은 암에 항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는데, 간암이 아니고 암에 걸렸는데 이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환자가 또 이거 물어봐요. 한 잔만 하는 것은 어떠냐, 이걸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한 잔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술을, 우리 사람이 알코올 양하고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린다는 것은 알코올이다. 그러면 알코올이 주 영향을 준 거지 100%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요소들이, 여기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로 작용을 했지만 그 외 것들이 보조가 있어야 암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조가 없는 경우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암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조금밖에 안 마시는 사람, 아니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도 암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간암에 대한 원인이 단순히 알코올 때문에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간암하면 술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술 때문에 오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가장 많은 거는 간염이에요. 간염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원인 하나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담배 많이 핀 사람들 몇십 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나 폐암 안 걸리더라. 담배 얼마 피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지 않느냐 모르는 거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커트해서 술을 얼마만큼 마시면 암에 걸리고 얼마 이하로 마시면 암에 안 걸린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죠. 가공식품이 그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가공식품은 영양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가공식품은 일단은 칼로리를 주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기 위해서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가공식품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그 음식 중에서는 부분이고, 가공식품 중에 햄이라든지 소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칼로리만 있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 비만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고, 그리고 가공식품들은 대개 여기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캔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참치 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캔이 있잖아요. 그 안에 캔을 보존하기 위한 액상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질산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니트로스 아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암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캔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막 따가지고, 우리 특히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끓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라면 끓이면서 햄 따가지고 바로 부어버리고, 또 찌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한 5분만 캔을 따고 그냥 5분만 그냥 노출시킨 상태로 두고 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5분 동안에 이 질산염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캔 음식이라든지, 일단은 가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음식 외에 첨가물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공 음식은 유방암에 있어서는 아주 안 좋은, 다른 암에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특히 유방암은 비만하고 과식하고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암 전문의가 자기도 안 먹고 권하지 않는 음식이겠죠.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방, 안 좋은 지방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막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것은 지방에다가 열을 가한 음식이에요. 한마디로 프라이팬에서 하는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 좋죠. 특히 우리가 지방도 이렇게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잖아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트랜스 지방으로는 안 넘어갑니다. 근데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9, 오메가7, 이런 오메가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열을 가했을 때는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럼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이롭잖아요. 하지만 열을 가했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열을 가한 오메가3라든지 오메가6라든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대개 우리가 식용으로 쓰고 있는 이런 오일이 다 오메가6가 많아요. 이게 오메가6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으로 잘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 지방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희도 권하지를 않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당분이 많은 거죠. 고당.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건 설탕. 설탕은 어때요? 당을 수치를 엄청 올리죠. 올리면서 또 그 다음 뭐예요? 장을 엉망으로 만들죠. 나쁜 균들을 아주 키우는 좋은 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이 많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이섬유가 별로 없는 음식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공류.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고기로 먹는 것도 우리가 금한데, 가공을 한 것들. 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햄버거라든지 이렇게 소시라든지 이런 가공육들을 이게 별로 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한다면 고염, 너무 짠 음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먹지도 않지만 권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음식입니다.